지금부터는 이경민 변호사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전남 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을 살해한 박대성 기억하실 겁니다. 범행 전후 행적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변호사님,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게 범행 전 20분 전쯤에 경찰과 면담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친형이, 박대성의 친형이 극단적인 선택이 의심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119에 신고를 했고요. 예. 그래서 경찰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5분 동안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는 본인 가게 앞에서 이제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일단 그 상태에서 대화 내용에 있어서는 뭔가 이제 문제되는 내용은 이제 없어 보였고 또 특히나 이제 자살 의심 증은 없어 보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경찰은 출동을 했다가 일단은 뭐 그 종결 처리를 하고 이제 돌아왔다라고 하는데 그로부터 8분 동안 이제 가게 앞에서 머무르다가 다시 이제 피해자에게 접근해서 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예. 네, 정리를 해보자면 그러면 경찰 면담을 마친 뒤에 박대성이 자신의 가게에서 나갔다는 건데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택시기사를 만났다고요? 네,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범행 직전에도 이제 택시기사를 만나가지고 또 대화를 나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대화를 나누면서 그때 당시에 몸에 또 흉기를 지닌 상태여서 혹시나 만약에 택시에 탔다라고 하면은 이 택시기사도 사실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택시기사가 이제 택시 태우지 않겠다라고 하고 이제 다시 이 사람이 이 박대성이 이동을 해가지고 이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데 범행 직후에는 또 본인이 그 슬리퍼를 벗어 던진 상태였기 때문에 다시 본인의 가게로 돌아와서 운동화를 갈아 신고 그리고 인근에 있는 술집에 가서 또 소주를 마시고 그리고 이제 노래방까지 가서 이제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고 있어가지고 이 2시간 동안 흉기를 몸에 지닌 채 이제 걸어 다녔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혹시나 추가적으로 다른 범행 대상자를 또 물색을 하려고 했던 행동은 아닌가 이런 부분도 또 의심이 되고 어쨌든 이 피해 내용에 있어서 사고 발생 직후에도 흉기를 감추고 이제 돌아다녔던 그런 부분들까지도 행적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영상을 주목해 주십시오. 취재진 앞에선 박대성의 모습인데요. 잠깐 지나가는데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모습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아마 사진으로도 준비가 돼 있으면 혹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취재진 마이크 앞에서 저렇게 입꼬리가 약간 올라가 있어서 시민들은 웃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웃고 있는 듯한 모습이 저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범행 직후에 맨발로 거리를 걸을 때 자세히 보시면 약간 웃고 있는 듯한 얼굴이 보이거든요. 저희가 웃는다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장 변호사님께서 보실 때는 웃고 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보이시나요? 어떠신가요? 그래 보이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고요. 더 공분을 사는 부분인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지금 CCTV에서 확인하신 장면은 이 10대 이 여고생을 흉기로 이렇게 살해한 다음에 이후의 모습입니다. 그 현장을 이탈하기 위해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슬리퍼가 벗겨지고 맨발인 상태에서 허미진 골목길을 걸으면서 흉기는 그대로 지참한 채 가는 그 표정이 한 장면으로 포착이 된 건데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웃는 듯한 모습을 보인 건 또 사실입니다. 또 이 부분이 머그샷이 공개됐을 때도 비교적 본인 스스로는 좀 평온한 모습이 다시 한번 또 많은 분들의 화를 돋구기도 했는데요. 또 하나 이 사람 같은 경우에 검찰로 송치될 때 얼굴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자 마스크 착용을 하진 않았는데 아마 본인의 의지가 반영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피의자가 본인이 반드시 뭐 마스크를 착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제공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인데 그러면서도 인터뷰에 응할 때 약간 또 입꼬리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 부분 또 역시 정상이 아니다. 이거 굉장한 엄벌이 또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본인이 원하면 얼굴을 가릴 수도 있는데 가리지 않았고요. 웃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많은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분하는 이유는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 때문일 겁니다. 일단 박대성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장하얀 기자가 브리핑을 준비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그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도 그럼 범행 부인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증거가 다 나왔기 때문에 부인은 하지 않습니다. 술은 얼마나 마셨어요? 한 4병 정도 먹었습니다. 범행 기억 아직도 안 나십니까? 기억 안 나요? 죄송합니다. 기억 전혀 안 나요?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이번 박대성 사건을 보면서 과거의 무차별 살인 사건들 떠오르실 겁니다. 저희가 대표적으로 2명을 꼽아봤는데요. 지난해 8월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최윤종.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또 신림동 길거리에서 행인들에게 묻지마 흉기를 휘두른 조선 역시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이 두 사람도 박대성처럼 반성의 기미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범행 왜 저질렀습니까? 우발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의 모든 게 예전부터 너무 안 좋은 상황에 있었던 게 제가 너무 잘못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 죄송합니다. 살인을 저지르고도 당당한 태도는 대체 어떤 심리에서 나오는 걸까요? 제가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전혀 죄의식이 없는 모습을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나올 때 잠시 이제 해방감 이런 모습이 있다가 카메라가 플래시가 터지자 다시 고개를 숙이는 합리적 판단을 하는 사람이다. 심신미약을 주장해봤자 성립하지 않는다. 최윤종의 경우에는 시종일관 합리적인 테두리 내에 있는 태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조선에 더 비슷한 모습일지도 몰라요. 조선도 결국 자기가 이루려는 걸 이룬 거잖아요. 복수, 잘난 남자들에 대한 복수. 전문가의 분석까지 들어보고 오셨는데 그러니까 세 사람, 최윤종, 조선 그리고 박대성 이 세 사람 사이에도 미묘한 차이는 있어 보인다라는 분석을 듣고 오셨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보기에는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건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이 변호사님, 제가 지난주에도 여쭤봤던 건데요. 법원에서는 이 시민들의 공분, 그러니까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부분 얼마나 중요하게 볼까요? 보통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뭐 자숙하고 다시는 뭐 이런 범죄 저지르지 않고 뭐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본인이 그 CCTV에 찍힌 모습을 봤을 때 범죄 심리 전문가가 말하기를 본인이 어쨌든 목표로 했던 부분을 이루고 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표출이 된 거다 이렇게도 말을 했고 그리고 지금 기자들 앞에 서는 모습 이런 부분들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이제 표정을 감추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내용들까지도 자기는 이렇게 오픈이 되는 것이 뭔가 자신의 범행이 이렇게 성공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제 본인이 만족하고 이런 그런 모습을 티가 날까 봐 좀 그런 부분을 숨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대답 자체도 뭔가 이제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대답을 했다가 그리고 기자들 앞에서는 또 이제 그걸 뭔가 번복하는 그런 이제 수습을 하는 그런 내용도 보이긴 했는데 이런 전체적인 모습들은 사실은 정말로 반성을 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가 없고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수사기관도 마찬가지고 사법부에서도 나중에 이런 부분들을 형량에 반영을 할 것이고 무엇보다 고의성 여부 그리고 지금 소주 4병을 마셨다라고 하길래 우발적, 뭐 심신미약 이런 걸 이제 노릴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주장을 이제 깨뜨리는 그런 사유로도 이제 참작이 될 여지가 있어가지고 어쨌든 재질이나 아니면 형량을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안 좋은 그런 중대하게 나쁜 쪽으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구장훈 차장님. 네. 사실은 이 살인범이나 흉악범들을 마주하는 직업 중에 기자들도 만만치 않게 많이 접하는데 네. 구장훈 차장께서도 많은 사건을 취재하셨을 텐데 이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 정보통신이 발달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트라우마를 좀 앓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을 세세하게 지금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사회가 이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가 명백했을 때에는 이 사형 집행을 해야 되는 쪽으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인사들이 이른바 사법부로 하여금 이제 사형 언도를 받다 보니까 이 사법 살인에 대한 우려 가능성 때문에 이 사형제를 폐지해야 된다. 사형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 이런 여론이 당시에 많았던 것이 사실이고 그 여론에 따라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는 사형 집행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타난 저런 연쇄살인범이라든지 끔찍한 살인범, 이런 묻지마 살인범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무기징역을 선고해서 이 국민 세금으로 이 수명을 다할 때까지 밥을 먹여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한 번쯤 다시 논의를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언급하신 연쇄살인범은 박대성을 지칭한 건 아니고 예시를 들으신 겁니다. 장 변호사님, 네. 실제로 정치권에서도 사형 집행에 대한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죠? 계속 되고 있죠. 사형제는 지금 일단 우리 형법상에는 가장 높은 수준의 이렇게 행형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다만 선고를 하고 있지 않죠. 사형 집행도 중지가 돼 있지만 이 부분을 다시 환기한 게 사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사형 집행 시설이 이게 각 그 수감 시설에 좀 분산돼서 있는데 언제든지 사형 집행이 가능하도록 정비하라고 이제 지시를 내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형 선고를 언도받은 이 수감자들이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뭐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뭐 법감정에는 부합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이게 대단히 정근대적이다, 반인권적이다 이런 목소리가 여전히 있다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다면 이 사형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범죄의 예방 효과가 실질적으로 있느냐와 관련해서도 지표들을 확인하면
있다면 그런 효과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교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범죄자들이 있죠. 그렇다면 그 부분과 관련한 보완책으로는 이런 어떤 여러 국가들의 어떤 그 채택되고 있는 입법 예를 보더라도 종신형, 그러니까 아예 이 사회에 이 복귀를 하지 않도록 평생을 이제 감옥에서 보내야만 하는 그런 종신형제를 좀 도입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게 좀 더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구자홍 차장께서는 왜 그런 사람들을 세금을 들여서 밥을 먹여줘야 하느냐라는 말씀까지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도 새겨들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세금이 좀 충당되는 부분도 있고 공분하시는 그런 아주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한테 그런 처분조차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한동훈 장관이 이런 문제의식을 드러냈을 때도 여러 이제 국가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항상 제기가 됐었습니다.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부분도 있고 이게 굉장히 또 반인권적이에요. 그리고 정말 0.0001%라고 하더라도 사형제도로 인해서 오판에 의한 이런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걸 제도적으로 안착해서 가져가는 것이 맞겠는지. 민주당 이현주 의원도 그렇다면 아주 제한적으로 사형 집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사실 제한적이라는 건 형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제도라는 건 한번 굳어지면 또 어떻게 악용되거나 이럴 여지도 열어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황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정말 범죄에 대한 어떤 예측을 하고 이걸 막는 효과가 실질적으로 이제 드러나고 있지 않는 이상은 좀 더 현실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차장님 말씀 한 번 더 요청할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사법 살인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사형제를 해제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당시에는 일부의 이 사법 관련자들만 이 진실을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정보통신이 발달해서 CCTV를 통해서 범행 현장까지도 저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저런 범죄자까지도 우리가 사형을 하지 않는 것이 과연 그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나라인가? 저는 우리나라만이라도 이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서는 엄단을 한다라는 이 강력한 기율을 세울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의 어떤 여론을 수렴을 해서 아주 극히 일부분이지만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 범죄에는 예외적으로 이 사형 집행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오히려 사형 집행한 이후에 범죄 예방 효과가 있었는지 한번 검증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다양한 목소리에도 이 귀를 기울이고 토론을 좀 열린 토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장하연 앵커의 브리핑에서도 보셨습니다마는 최윤종과 조선 모두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이영민 변호사께서 보실 때는 이번 박대성 역시도 무기징역에 그칠 것이다라고 예상하시나요? 뭐 보통의 이제 뭐 양형 기준을 따졌을 때는 이제 고의로 2명 이상의 범죄자를 피해자를 살해를 했을 때 그때 이 범죄자에 대해서 사형이 연도가 되는데,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또 아니다라고 재판부에서도 또 판단할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 이후의 모습들을 봤을 때, 그리고 이 이외에도 피해자가 더 발생할 수 있었던 그런 위험성에 비춰본다면 좀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이제 사형까지도 선고될 가능성도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존의 판례의 입장을 봤을 때는 무기징역으로 선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소식은 여기까지 보고 앞으로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까지 지켜보겠습니다.